지식구조와 정치 제5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회과학의 법률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법 일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뭐 법의 원천이랄지 법 체계, 그다음에 법의 분류 이런 법학 개론, 법학 통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이제 뭐랄까 법의 법학 개론에 대해서 법학 각 법에 대해서 이제 법학 강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헌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헌법은 역시 뭐 가장 중요한 최고법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본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높은 최고의 법이기도 하면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또 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역시 가장 출발점은 헌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나머지 다른 법들을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헌법의 추이, 현행 헌법이 언제 제정이 됐고, 재헌헌법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개정 뭐 이렇게 해서 현재 이르게 됐는지 그 경위, 그 과정 이런 것들을 개략 살펴보고, 그 다음에 헌법이 담고 있는, 지금 현행 헌법이 담고 있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헌법 개정 절차, 지금 뭐 헌법 개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내일 그 4월 15일 우리가 그 4월 15일 이번 그 총선 때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개헌의 방향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 헌법 개정 문제, 그다음 헌법의 핵심 기본 개념이 바로 핵심 개념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 그 기본권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기본권을 구현하고자 도구적인 그런 뭐랄까요, 어떤 방법론, 어떤 절차, 제도, 이게 바로 이제 통치기구라고 하는 통치기구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헌법 수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이제 기구를 두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헌법재판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의 기본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헌법의 적용 범위, 우리가 말하는 영토 조항,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다음 주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뭐랄까요, 헌법이 이제 최고법이면서 기본법이지만 또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법이 바로 민법이기 때문에 그 민법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또 역시 국가의 기강에 관련된 것이 이제 또 형법이잖아요. 형법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 민법과 형법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가 바로 소송법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공부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헌법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음, 어, 헌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대한민국 그 현행 법령집에 실려 있는 현행 헌법을 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들으면서 요 앱을 좀 설치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은 이제 법제처에서 정부 기관이죠. 행정부 소속의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법제처에서 이제 그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그 원문을 제공하는 원문 제공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 법제처. 이제 홈페이지는 몰렉.go.kr입니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Ministry of Legislation, 말 그대로 법제처죠. 법제처를 영어로 몰렉이라고 하죠. 몰렉.go.kr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검색하면 돼요. 뭐 검색할 때는 법제처로 검색해도 되고 현행 법령 이렇게 검색해도 되고 하면 이제 그 법제처 앱이 나오니까 그 앱을 설치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앱을 설치하면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현행 그 법령 조문들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이 헌법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부동산 관련해서 아니면 뭐 세법, 뭐 세무 관련해서 그 법조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실시간으로 바로 이 앱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 있으니까 이 앱은 여러분들이 설치해서 내려받아서 깔아놓으면 앞으로 활용하기 굉장히 편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앱들 한번 설치해 보기 바랍니다. 이 수업 중에 아니면 수업 끝나고라도 앱
법제처를 설치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행 법령, 현행 헌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 현행 헌법은 87년에 이제 개정이 된 게 마지막이죠.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날, 우리가 알다시피 제헌절이죠. 우리나라가 제헌절을 기념하는 7월 17일 날 최초로 제정이 된 게 이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6자죠. 대한민국 헌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신규 제정이 된 거고, 그때 이후로 이제 9번 개정이 됐어요. 제정이 된 이후로 9번 개정이 됐고, 현행 헌법은 그러니까 제9차 개정 헌법인 겁니다. 네? 제9차 개정 헌법이고. 헌법의 구조를 보면 맨 앞에 이제 전문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총강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 이게 이제 기본권 부분입니다. 기본권. 그 다음에 의무도 부과를 합니다. 기본권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치기구가 나옵니다. 통치기구는 크게 5개, 작게 보면 4개입니다. 먼저 국민의 대표 대의기관인 국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라고 하는 또 한 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 정부 안에 이제 대통령, 뭐 국무총리, 행정각부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행정부로 되지 않고 정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라 되지 않고 법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 이렇게 해서 사법부 내용을 이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헌법기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하는 일이 일반 법원과 비슷하긴 하죠. 비슷하긴 하지만 성격상 완전히 다른 법원, 다시 한번 뭐 대법원과도 완전히 다른 별도의 기구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형식상 보면 이제 작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권력 분립은 크게 4수로 나눠져 있다. 이 식으로.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4수로 나눠져 있다 볼 수 있지만, 뒤에 보면 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라고 하는 또 별도의 챕터가 있어가지고, 선거관리장에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또 규정하고 있어요. 그 선거관리위원회도, 전통적인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에 속하지 않은 또 사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옥공분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치면 우리나라는 옥공분립이다. 그러니까 국회, 정부, 법원만 볼 때는 상권분립이지만 그것과는 별개의 기구가 바로 헌법재판소고, 법원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이제 별개의 기관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죠. 선거관리도 대체로 이제 행정구역과 부합시켜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시군구 선거관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정구역과 이제 부합을 시켜가지고 행정구역 단위로 해서 이제 선거관리 기구를 설치한다는 점에서 하는 그 일들을 보면 이제 행정부 일을 좀 성격이 비슷하긴 하지만 또 이제 별도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기능을 하죠. 우리가 이번에 21대 총선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치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우리가 또 2022년도에 2022년도 3월 9일 날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해 또 2022년 또 6월 달에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거죠.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결국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선거와 이렇게 사실상 동의어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얼마만큼 민주주의가 앞서 있냐, 발달해 있냐, 발전해 있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선거제도가 어느 정도, 이런 정당들이 얼마나 정책 선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얼마나 선거를 공정하게, 엄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거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거가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시행이 되느냐, 아니면 북한처럼, 러시아처럼 그냥 형식상 선거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지방자치거든요.
지방자치도 지금 현재로는 이제 이렇게 권력 분립 통치기구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도 지방정부를 이제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제 별개의 기구로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뭐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이름이 광역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이제 시도를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초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시군구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부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 관련법을 이제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지방정부로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사실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왜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어떤 법적인 관계, 그럼 지방 정부도 하나의 독립적인 특별법인으로 인정을 할 거냐, 이런,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되면 미국식 일종의 연방제가 되는 거죠. 지금은 좀 애매한 지금 우리 입장이 있겠지만 이걸 언젠가 이제 정리를 하고 지나가긴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까지, 그러니까 이제 통치기구는 헌법상 지금 보면은 4개만 돼 있지만 사실상 지금 6개란 거죠. 지방자치까지 하면 이제 6개 통치기구가 있다. 이런 것들은 헌법의 이제 본질에 해당하는 이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다, 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의 중심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의 동전의 양면은 의무죠. 국민이 기본권을 누리는 특권이 있는 반면에 또 반드시 책임져야 될 또 의무를 이제 부과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경제조항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시장경제도 한다, 이렇게. 시장경제긴 맞는데 앞에 이제 사회적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회적이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유자산제를 이제 국가가 보장하긴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도시계획 뭐 이런 데서 보듯이 개인의 사유자산권도 어느 정도 뭐랄까요, 규제를 할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사회적 시장경제다,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이 헌법 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 헌법을 개정할 때는 이렇게 일단은 이제 국회에서 결의를 거치고 3분의 2, 그 다음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이제 개정할 때 그 조항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국회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이제 그게 헌법 개정안이 확정된 다음에 이제 국민 투표에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전체 국민이 이제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은 국민이 제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이 개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법률은 사실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은 그것도 물론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이제 대표자로 선출하긴 하지만 법률은 국회가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고 헌법은 국민이 제정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헌법은 지금 말한 것처럼 전문과 총관과 총 10개의 장, 그 다음에 130개의 조, 그 다음에 부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 현행 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헌법 개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 헌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87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이제 이 헌법이 개정이 되고 아직까지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잖아요. 거의 뭐 33년, 거의 뭐 40년이 가까우도록 헌법을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법을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사실들은 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뭐 계속 공부를 했지만 제대로 우리가 헌법을 읽어본 적이 있냐 하는 걸 다시 한번 봐서 시간이 날 때는 한번 헌법을 읽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헌법을 읽자, 이런 책도 있고 헌법을 해설을 친절하게 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헌법을 곰곰이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헌법을 이제 분류를 하는데 왕이 제정하냐 국민이 제정하냐에 따라서 이제 민정헌법과 흠정헌법이 있습니다. 흠정헌법은 왕이 제정하는 입헌군주제
국가에서 왕이 제정하는 그런 헌법을 hum정헌법이다. 반면에 민정헌법은 이제 국민들이 제정하는 헌법. 대한민국 헌법은 당연히 민정헌법입니다. hum정헌법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경성헌법이냐 연성헌법이냐, 헌법을 제정하는데 개정하는 절차가 까다롭냐 쉽냐 이걸 놓고 이제 쉽게 개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연성, 소프트한 물렁물렁한 헌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나라처럼 이 절차를 아예 헌법 개정 절차를 헌법 조문 안에 담아 놓을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게 이렇게 한 헌법을 경성헌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둘 다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는 개정을 까다롭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경성헌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이 이제 불문헌법으로 되어 있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입니다. 문서로, 문자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이렇게 시작하죠. 맨 처음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은 이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무슨 뭐 3.1 정신을 승계하고 무슨 이렇게 해서 헌법을 1948년 7월 17일에 제정하고 1987년에 국회 결의를 거쳐 국민의 국민투표를 거쳐서 개정하는 바이다. 이렇게 이제 전문이거든요. 전문. 거의 전문이고, 총강에 들어가서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총강이거든요. 총강.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이제 제1조 총강. 그래서 그것도 사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말도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냐? 한번 봐야 됩니다. 과거에 민주 시절이 아닌 적이 많고 지금도 완벽한 민주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공화국이다. 본래 이제 공화국이란 말은 왕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분의 귀천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공화국이라고 할 때는 왕이 없다는 것은 맞지만 과연 신분의 귀천이 없냐? 빈부격차가 없냐? 서울과 지방에 차별이 없냐? 차별이 만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란 말을 쓰기도 좀 부끄럽고 공화라는 말을 쓰기도 부끄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2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도 정말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냐, 모든 권력이 국민의 견제를 받냐, 이런 거 볼 때 지금 문제가 됐던 예를 들면 검찰의 기소권, 검사가 누리는 엄청난 기소권, 예를 들면 뭐라고 그래,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이거는 오로지 검사가 이제 판단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검사는 누가 견제하냐? 견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우리가 이제 탄핵을 할 수 있고 또 해임 건의를 할 수가 있는데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모든 권력이 국가에서 나온다는 말이 맞냐? 이게 자, 그러면 맞지 않으면 헌법을 개정해서 맞추든지, 대부분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이렇게 하든지, 그 다음에 제1조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렇게 고치든지, 아니면 그 하위 법률들을 제대로 개정을 해서 헌법에다 맞추든지,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문헌법을 택하고 있다. 문서화되는 그런 헌법을 택하고 있고, 헌법은 특히 전문 부분에서 굉장히 시적이라는 거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변, 그러니까 어느 대한민국의 그 헌법 법률 중에 이렇게 시적으로 수사학적으로 미사역으로 시작되는 법은 헌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구한 역사랑은 상당히 문학적이고 좀 약간 수사학적인 그런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은 법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수사학이다. 그러니까 이제 문학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헌법을 잔잔히 읽어보면 헌법이 주는 감동도 있고, 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는가, 이렇게 되면 이제 전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하는구나. 더 세게 표현하고 싶어도 또 합의를 거쳐서 이제 재정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고 하는 걸 많은 걸 이제 느낄 수 있어요. 그 성문헌법은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경성헌법과 비슷한 거죠. 안정성이 있고 굉장히 선언적이란 거죠. 시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헌법을 놓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 헌법은 단지 선언적인 것이냐,
아니면 실체적으로 구속을 하냐, 이 두 가지. 우리나라 헌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유구한 역사와 특히 총각 부분,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은 국민의 이런 거 상당히 선언적이잖아요.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가야 된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기본권 들어가고 그다음에 특히 통치국에 들어가서는 이런 내용들은 다 이제 실체법. 그래서 또 실체적인 것도 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헌법의 기본 원리는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첫째, 국민 주권주의라고 합니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이 국민 주권주의라고 하는 말도 이게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지만 이 주권이라고 하는 말이 국가의 고유한 권리를 주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sovereignty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국가만이 갖는 고유한 권한. 다시 말하면 기업이나 대학이나 교회나 뭐 어느 다른 조직과 다르게 국가만이 갖는 고유한 권한, 이걸 주권, 소버리니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만이 갖는 과세권, 세금을 국가만이 갖는 징병권, 국가만이 징병할 수 있잖아요. 국가만이 갖는 형벌권, 형사처벌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그다음 국가만이 갖는 치안, 공안권,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를 운영하는 이런 국가만이 가질 수 있는, 국가만이 갖는 외교권, 미국과 외교 관계를 성립하고, 그다음에 국가만이 갖는 발포, 군사권, 국가만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단체도 조직 폭력들도 전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만이 갖는 이런 고유한 권한을 주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 발견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프랑스 장보댕이라는 사람인데, 그렇게 다시 말하면 장보댕이라는 사람이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하기 전까지는 사실 주권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국가도 그냥 뭐 일반 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보댕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보면 국가는 어떠한 조직과 구분되는 고유한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주권이다. 이거는 다른 어떤 조직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보댕의 주권론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그 중요한 대각성이었죠. 어떻게 보면 장보댕의 주권론 때문에 이제 정치학이 탄생한 거고, 그래서 권력이 정당화되는 거잖아요. 조직 폭력배의 권력이 정당화되지 못하는 것은 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폭력에 기초한 그러나 이제 그 국가가 누리는 주권은 정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 인정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헌법 제2조에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해서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이렇게 하면 자유민주주의다. 이 민주주의란 말이 너무 이제 추상적이니까 거기다 앞에다 자유란 말을 붙여서 자유민주주의란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선거민주주의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유민주주의와 이제 뭐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나누죠. 자유민주주의는 선거제도를 이렇게 자유로운 선거를 하지만 또 경제적으로는 이제 자본주의를 택한 그런 나라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럽 제국과 다르게 한국과 미국과 일본처럼 정치적으로는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는 보다 더 이렇게 자유분방한 그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택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 이 세 나라만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유럽 제국들 이런 나라들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는 맞는데 경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시장 경제보다는 국가 개입이 많습니다. 사회보장이랄지, 그다음에 뭐 교육이나 주택, 의료 이런 것들은 다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우리 일컬어서 사회민주주의잖아요. 사회민주주의. 그래서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사회민주주의에 가깝고 자유민주주의는 거의 미국을 필두로 해서 일본, 한국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런 것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헌법을 개정한다면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자유민주주의만이 우리 지상 명제냐, 사회민주주의는 안 되냐, 왜 미국만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유럽형
오스트리아나 스웨덴이나 이런 스위스나 이런 심지어 포르투갈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택하는 그런 사회민주주의 원리를 우리는 왜 계속 그를 부정해야 되느냐 이런 조금 고민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권력 분립주의죠.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권력 분립을 일찍이 사회계약서를 얘기할 때 존 로크라는 사람이 먼저 권력을 왕으로부터 일단은 이제 국민에게 줘야 되고, 국민에게 권력이 오더라도 한쪽으로 집중이 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고 절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권력을 나눠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존 로크는 집행부와 사법부로 나누어라. 둘로 이제 나눠서 서로 견제, 균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어서 우리가 아는 몽테스큐에라는 그 프랑스 사람이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권력을 둘로 나눌 것이 아니라 셋으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삼권 분립을 얘기했고 입법부와 행정부로 나눠야 된다. 집행부를 입법부와 행정부로 쪼개고 그다음에 사법부까지 둬서 세 개가 서로 삼권 분립을 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존 로크의 이권 분립주의의 이제 기초에서 의원 내각제가 성립이 된 거고, 몽테스큐의 삼권 분립론에 기초해서 미국 대통령 중심제가 형성이 된 거고, 그 대통령 중심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뭐 약간 내용상 차이는 있긴 하지만 지금 자유체제에 속한 모든 나라들은 권력 분립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권 분립이든 삼권 분립이든 아니면 대만식의 오권 분립이든, 우리나라도 형식상은 삼권 분립이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회, 정부, 법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육권 분립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권력은 나눠야 한다. 나눠서 해야 한다. 뭐 심지어 지금 검찰, 경찰로 나눠야 된다. 검경, 권한 조정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분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도 지방정부의 장, 시장, 구청장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있어요. 의회가 있어서 서로 견제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이 권력 분립은 어디나 그래요. 어디나 기본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도 그렇죠. 총학생회만 있으면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으니까 총학생회를 견제할 수 있게 뭐가 있습니까? 총대의원회가 있잖아요. 총대의원회가 있어갖고 대의원회가 이제 총학생회를 회장을 이제 견제하는 그런, 하여튼 권력 분립이에요. 다른 식으로. 예를 들면 무슨 기관에도 안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운영위원회가 또 견제를 하는 거고, 대기업도 보면은 그 사내이사가 있고 또 사회이사가 있어갖고 이 사회이사가 또 그 사내이사를 또 견제하잖아요. 그게 다 이제 권력 분립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복지국가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지를 추구한다. 사회보장,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이제 국민에게 부여를 합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사회보장 수급에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국가주의를 주창을 합니다. 이게 이제 87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40년 이상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 이것도 많이 손을 봐야 됩니다. 그때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복지국가주의를 얘기했지만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사회보장국가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국가주의, 전통문화를 이제 개성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대중문화를 존중한다. 이게 문화국가주의, 문화국가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평화주의. 우리는 국제조약은,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평화주의를 주창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조약에 보다도 많이 이제 가입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 유엔에는 가입을 했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은 그런 국제조약들이 많습니다. 특히 인권, 노동 관련해서 가입하지 않은 그런 그 조약이 많아요. 특히 이제 국제노동기구, ILO 조약 중에, 필수 조약 중에도 우리가 가입하지 않은 조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 무슨 노동, 이런 얘기는 하지만 현실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국제 표준에 맞는 그런,
뭐랄까요, 좀 전향적인 그런 조약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가입 비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체제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적 시장 경제를 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사회적 시장 경제. 아까 말했지만 시장 경제긴 하지만 앞에 이제 사회적이라고는 한정어가 붙었습니다. 대체로 이제 시장 경제,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부득이한 측면, 공익을 위해서는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프라이버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또 알 권리가 있다는 거죠. 프라이버시라고 다 보호할 게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 되면 프라이버시도 이제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사회적으로 흉악범 이런 사람들 얼굴을 공개하잖아요. 이름도 공개하고 얼굴도 처음에는 모자이크 처리하다가 나중에는 얼굴을 공개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도 있지만 국민들이 알 권리도 있기 때문에 알 권리가 우선되면 이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것도 이제 헌법 개정할 때 어느 쪽에 비중을 둘 거냐, 시장 경제를 더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 책임을 더 강조할 것이냐 이런 거죠. 진보 쪽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더 강조해야 된다. 유럽 수준으로 사회적 책임을 더 강조하고 시장 경제는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주장이고 보수 쪽에서는 아니죠. 시장 경제, 사유재산권은 절대 신성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사실 헌법 개정의 가장 애로사항이 이겁니다. 우리가 헌법을 개정할 때 뭐 다른 것은 또 합의한다고 그러더라도 통치기구에서 예를 들면 뭐 의원 내각제로 갈 거냐, 대통령 중심제는 이것도 사실 뭐 쟁점이긴 하지만 사실 뭐 우리 대한민국의 처한 현실상 의원 내각제로 가기는 쉽지 않고 계속 대통령 중심제로 가겠죠 결국은.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쟁점이 지금 말한 것처럼 요 사회적 시장 경제 요게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원리가 평화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남북 평화 통일, 평화적인 통일. 우리는 계속 통일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그 수단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영구적인 평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평화 통일을 추구한다는 거. 이게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헌법 개정 절차는 먼저 헌법 개정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국회 제적 뭐 3분의 2 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총선거에서 300명 국회의원, 우리나라 지금 지역대표 253명, 그 다음에 비례대표 47명 해서 딱 300명이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그 중에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이 이제 동의를 하면은 헌법 개정에 착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헌법 개정안을 뭐 여야 각계각층이 이제 뭐 공청회 열고 해갖고 이제 헌법 개정안을 확정을 하면 그거를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고를 하고 그 다음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고 그래서 과반수 이상의 이제 찬성이 나오면은 공포로 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 개정 필요성은 뭐 얼마든지 있는데 문제는 사회적인 합의가 가능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외려 더 사회 분열만 조장이 되고 우리가 사회가 더 이렇게 혼란스러워진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래서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헌법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헌법재판소죠, 그죠? 헌법재판소가 이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왜냐 헌법은 우리 가장 이제 지고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게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최상의 가치를 지킨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설치를 해서 이제 헌법의 정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한 몇 가지를 정리해서 헌법재판소가 갖는 것. 첫째는 탄핵 심판권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할 때 국회에서 이제 넘어온 것을 최종 탄핵을 이제 심판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합의제로 모여서 이제 과반수 찬성을 하면 탄핵이 성립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탄핵은 여러분 말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탄핵이 있었죠. 그 다음에 위헌 법률 심사권은 지금 뭐 말했듯이 하위인 법률이 상위에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위헌 법률을 심사를 해서 위헌 법률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개정을 명령합니다. 이 법률은 헌법을 위반했으므로 무효니까 법을 아예 자체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개정하든지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 거고. 정당 해산 심판권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정당의 이제 육성이 돼야 되니까 정당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집권을 한 여당이 반대하는 야당을 이제 또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산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 해산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해산을 맨 마지막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해야지만 정당을 해산을 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집권 여당이 야당을 뭐 다 해산시켜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나라 헌법상 딱 한 번 있었죠.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해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아마 헌법 국사의 역사에 남을 겁니다. 정당 해산 심판권. 그 다음에 기관쟁의 심판권. 이것도 이제 자체들, 지방자치단체와 뭐 중앙정부 사이에 이런 것들을 심판하는 거. 그 다음에 헌법 소원이죠. 우리가 이거 헌법 소원 아니냐, 이거 헌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국가보안법이 이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냐.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놓고는 국가보안법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그러면 이 국가보안법이 이거 위반 아니냐, 위헌 법률 아니냐, 이걸 폐지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다수결로 해갖고 아니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국가보안법 살아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이제 권리구제형이 있고 규범 통제형을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의 기본 본질 핵심이 바로 기본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본권을 크게 나눠버렸습니다. 자유권적 기본권, 참정권, 그 다음에 사회적 기본권, 크게 이제 셋으로 나누거든요. 자, 그래서 맨 이제 처음이 자유권적 기본권,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이게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이고, 참정권은 이제 참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이게 이제 참정권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기본권은 이제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 3권, 그 다음에 환경을 누릴 권리, 예를 들면 일조권, 뭐 이런 거, 환경권, 그 다음에 사회보장 수급권, 국민이 이제 행복 추구권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사회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최저 생계에 미달하니까 공공부조를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권입니다. 이런 기본권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통치기구가 이제 설치가 된 거죠. 자, 기본권의 구체적인 형태는 이제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청원권, 어떤 요청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초상권, 그 사진 같은 걸 마음대로 이렇게 인용 못하게 하는, 이거는 이제 프라이버시를, 퍼블리시티, 공공성 차원에서 초상권, 그 다음에 평등권, 남녀 평등,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보통선거, 평등선거, 행복 추구권, 누구든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혐용권, 담배에 대해서 우리가 뭐랄까요? 회피할 권리가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헌법의 이제 적용 한계, 우리가 말할 때 국가의 3대 요소가 이제 영토, 국민, 주권이잖아요. 영토로 가는 게 이제 그 영토도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지인 영육, 그 다음에 바다인 영해, 그 다음에 그 하늘인 하늘, 영공, 이 세 개를 묶어서 우리는 영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헌법의 적용 대상은 이제 영토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토 안에 있는 자국민이 되는 거죠. 영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이죠. 우리 국적법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만 해당이 돼요. 우리 이거는 속지주의라는 거죠. 우리 국내 영토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적이 없는 사람, 외국인, 뭐 단순 관광객, 이런 사람들은 헌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주권이죠. 주권. 그러니까 헌법 지배를 받는 게 이제 주권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봐야 될 게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현재 헌법의 영토 조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와 부속도서. 그럼 북한도 당연히 헌법의 적용 지역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헌법을 개정을 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하되 통일까지는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서 조항을 좀 달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정부, 지방자치 앞으로 이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면 지방정부가 이제 되면 지금처럼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할 게 아니고 미국처럼 아메리카처럼 아메리카 연방헌법이 있고 각 주별로 뉴욕주에도 텍사스주에도 알라스카주에도 헌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연방제가 되면 이제 각 주가 되는 거고 이제 주별로 헌법이 있게 되는 그런 관계가 앞으로 이제 재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통치기구 아까 얘기했습니다. 정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지방자치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크게 보면 6개고 우선적으로 보면 이제 3개고 이런 식으로 통치기구가 서로 권력 분립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통치기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 말을 통치란 말을 쓰는데 통치, 거버먼트 우리가 거버먼트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통치한다는 통치 좀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서 군림한다 군림 그러니까 좀 권위적인 그런 하향적인 그런 거버먼트입니다. 이 말은 너무 어감이 안 좋으니까 최근에 와서는 거버넌스란 말을 많이 씁니다. 거버넌스는 상향적 뭐랄까요 권력이라고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하자면 봉사 그러니까 국가 개념이 국민 위에 이렇게 군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국민들을 떠받드는 그런 봉사하는 개념이다. 그 다음에 국민과 더불어서 정치를 하는 협치 개념이다. 협치. 협동해서 협치. 그러니까 통치해서 협치로 가는 발상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국가가 언제까지 국민 위에 군림하고 통치하느냐. 이제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협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냐. 국가의 이제 이미지를 이제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옛날 우리 전제군주 그런 게 아직도 남아 있고 우리나라 헌법에 여전히 그런 게 남아 있어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오래 36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헌법의 의의입니다. 이거는 헌법은 최고 규범이다 이렇게 헌법 이렇게 말합니다. 헌법 영어로는 constitution 독일 말로는 constitution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최고면서 또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기본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독일 말 그론트렉스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말하지만 독일은 지금도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입니다. 독일만 이제 기본법이고 다른 나라들은 다 헌법으로 돼 있었죠. 그 독일은 옛날 동서독 나눠져 있을 때 이제 서독에서 일단은 기본법으로 하고 동서독이 통일되면 그때 우리도 헌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지만 지금 뭐 통일이 됐지만 여전히 그냥 기본법이란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이 된다는 건 또 좋은 의미가 있는 거니까 헌법처럼 최고 규범이란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규범이라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실리는 것처럼 선언적인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현실은 좀 멀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걸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실체적인 아까 말한 것처럼 통치기구 같은 거는 실체 규범이죠. 그 다음에 헌법은 그 자체가 이제 실체 규범이기도 하지만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기구를 둬서 이제 헌법 소원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헌법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헌법소송법 일종의 절차 규범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지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일단 개정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 다시 말하면 시대 정신을 좀 반영을 해야 된다. 지금 시대에 너무 낙후돼 있다. 두 번째는 세계 표준. 우리가 옛날에 87년 때만 해도 우리가 중진국밖에 세계에서 중간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세계 경제 면에서 여러 면에서 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10위권 안에 있는 국가잖아요. 87년 때는 그야말로 중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10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세계 표준에 걸맞는 누가 봐도 괜찮은 헌법이다라고 이제 수긍할 정도로 그런 헌법 개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권, 그다음에 남북 분단 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좀 선도적으로 앞서가야 되지 않냐. 지금 계속 너무 뒤처져서 낙후돼서 인권 후진국, 뭐 예를 들면 뭐 사형제도가 아직도 살아있는 나라다. 뭐 이런 좀 인권 면에서 좀 더 우리가 앞서가고 다른 나라에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거 극복하는 대한민국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것처럼 그 정도 위상을 헌법에서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선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현안 과제를 좀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남북 화해랄지, 그 당시 87년 때만 해도 남북 대결 그런 국면이었는데 지금은 남북 화해, 북미 정상회담까지 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거를 좀 반영을 해서,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좀 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거, 세계 평화에 우리가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여하고 하는 그런 뭐랄까 로드맵 같은 것도 좀 잡아서 누가 봐도 이 헌법이 대한민국이 그 위상이 그대로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헌법으로 개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헌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책의 교재는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분량은 많지 않지만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 하고 다음 시간에 남은 이제 법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